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두 차례의 세계대전, 그 가운데 이제 먼저 있었던 제1차 세계대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핵심 질문입니다. 제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게 된 배경은 무엇이며 전후 유럽 세계는 어떻게 바뀌었을까라고 하는 그런 질문이 있네요. 자, 우리 한번 정답을 좀 고민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거 일어나게 된 배경이 더 중요하죠. 배경입니다. 자, 여기 보니까 제1차 세계대전의 원인 해갖고 나와 있어요. 원인하고 배경하고 좀 비슷하겠죠. 원인하고 배경하고 비슷한데, 이 원인 가운데 가장 큰, 물론 뭐 다양한 원인들이 있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바로 요 비스마르크라는 사람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습니다. 한번 보도록 할게요. 19세기 후반에 이래 유럽 열강의 제국주의 팽창은 곳곳에서 치열한 대립과 갈등을 유발했다. 독일의 그 비스마르크는 통일 이후 유럽 현상 유지와 그 다음에 프랑스 고립화를 외교 정책의 목표로 삼았어요. 그리고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그 다음에 이탈리아 요 세 개 나라가 동맹을 맺었어요. 이제 기본적으로 비스마르크는 통일 전쟁을 하면서 깨달은 게 하나 있어요. 뭘 깨달았냐면 동서방향 두 개의 전쟁은 불가능하다. 그러면 동쪽은 어느 나라가 있냐면 러시아가 있고, 서쪽은 어느 나라가 있냐면 프랑스가 있어요. 그러니까 프랑스하고 러시아 둘을 동시에 적을 만들면 독일은 살아날 수 없다.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프랑스하고 러시아 말고 또 유럽 강대국 하나 있죠. 어느 나라가 있어요? 영국입니다. 영국. 자, 가만히 보니까 유럽에서는 영국이란 나라가 또 누구 편을 드는가가 가장 중요하더라 라고 하면서 비스마르크는 프랑스하고 그 다음에 러시아가 같이 손 잡는 걸 최대로 억제하는 정책, 그러기 위해서 프랑스 고립화 정책을 추진했고요. 그 다음에 영국이란 나라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비스마르크는 식민지 참여전에 적극 참여하는 걸 반대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이러한 비스마르크의 정책은 유효했죠. 프랑스를 고립시킨다. 그 다음에 영국을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적극적인 아프리카라든가 아니면 태평양 지역에서, 아시아 지역에서 적극적인 식민지 개척 전략에 나서지 않는다. 이게 비스마르크의 기본적인 전략이었는데, 문제는 비스마르크가 퇴진한 이후에 이때 독일 황제가 누구냐면 비를림 2세예요. 비를림 2세는 요 비스마르크의 외교 정책을 버려요. 이 프랑스 고립화, 이 프랑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더만. 저번에 전쟁할 때 보니까 프랑스 아무것도 아니야. 뭐라고? 동서 양쪽 전쟁 불가능하다고? 아니야. 프랑스 보니까 아무것도 아니고, 러시아도 아무것도 아니야. 그리고 영국? 왜 우리가 영국을 두려워하지? 라고 하면서 비를림 2세는 적극적인 식민지 쟁탈 전쟁에 본격 참여하기 시작해요. 이걸 보고 이제 비스마르크 이후에 세계 정책이라고 해놨네요. 그러자 이에 대응하기 위해서 비스마르크가 염려했던 일이 벌어지죠. 영국과 프랑스, 프로이센, 독일을 견제하기 위해서 삼국 협상을 맺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비스마르크가 염려했던 건 바로 이거였거든요. 영국과 프랑스, 러시아가 손 잡는 걸 막아야 된다였는데, 비를림 2세의 적극적인 세계 정책으로 요 세 나라가 손을 잡고 말죠. 자, 독일과 영국은 3B. 3B는 베를린, 비잔티움, 바그다드. 그죠? 그래서, 독일은 서남아시아로 진출하는 정책. 그 다음에 영국은 3C. 저번에도 이야기했죠. 3C. 맨 위에 있는 이집트, 케이프타운, 카이로, 남아프리카 공화국, 케이프타운, 영국의 캘커타.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아시아로 팽창하는 정책이 서로 대립해 있고, 북아프리카에서는 모로코 사건. 독일하고 프랑스가 서로 갈등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모로코 사건으로 갈등하였다. 이제 이런 갈등이 벌어지게 된 이유가 다 뭐예요? 비를림 2세의 적극적인 세계 정책 때문이라는 거죠. 자, 발칸반도에서는 독일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이 제국의 먼 게르만주의, 독일하고 오스트리아가 이제 게르만족이니까, 그 다음에 러시아와 슬라브계 국가, 이제 대표적인 나라가 세르비아죠. 범 슬라브주의가 대립을 하였다. 또한
발칸반도에 여러 민족이 독립하는 과정에서 발칸 전쟁이 일어나, 발칸 전쟁, 우리 저번에 한번 이야기했죠. 1913년 오스만 제국과 러시아,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 이런 발칸반도에 있던 여러분들과의 전쟁이었는데, 이 전쟁에서 누가 이겼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발칸 지역의 연합국이 승리를 거뒀죠. 그렇죠? 그래서 이 전쟁에서 패한 오스만 제국, 이 전쟁에서 패한 오스만 제국, 이 모든 것은 누구 때문이야? 러시아 때문이야. 그 다음에 또 그동안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던 누가? 영국이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 따라서 이제 우리가 믿을 사람은 러시아도 아니고 영국도 아니야. 그럼 누구야? 독일이다. 그래서 이 오스만 제국이 이때부터는 이제 이 이후로, 발칸 전쟁 이후로 독일과 손을 잡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대립 형상이 심해졌고, 이러한 상황에서 사라예보 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라예보 사건은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의 황태자였던 프란스가 세르비아의 18살짜리 소년 가브릴로 프란치스에게 암살당하는 사건이에요. 자, 이 사건을 계기로 오스트리아와 헝가리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고요. 오스트리아하고 세르비아가 전쟁을 하게 되자 뒤에 누가 도와줘요? 당연히 러시아가 도와주죠. 그러자 오스트리아 뒤에 있던 독일이 어느 나라를 때려요? 바로 러시아를 때리자. 폴란드를 건너서 러시아를 때리자 이제 러시아가 SOS를 치죠. 그러자 프랑스가 참전했고 영국이 자동 참전하게 되면서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되었다. 여기 보니까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독일, 이탈리아, 오스트리아가 한 편인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이제 누가 또 오스만 제국이 또 누구하고 한 편이 돼요? 요 독일하고 한 편이 되죠. 그리고 여기 있는 세르비아, 알바니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요 나라들은 이제 뭐예요? 범슬라브주의, 러시아하고 같은 편이었죠. 그렇게 해서 요렇게 한 편 먹고 요렇게 한 편 먹는 제1차 세계대전이 전개가 됩니다. 자, 아까 이야기했던 산비, 베를린, 바그다드, 비잔티움 바그다드, 아까 오스만 제국으로 연결됐으니까요. 그렇게 해서 이제 뭡니까? 독일은 아시아로 진출하려고 했고, 영국은 카이로, 케이프타운, 콜카타. 그래서 아프리카와 그 다음에 아시아 식민지 경제정책. 당연히 이것도 독일하고 충돌하게 됐겠죠. 자, 아무튼 독일은 서부 전선에서 신속한 승리를 예상하고 벨기에를 침공하였다. 그러나 독일이 마른 전투. 여기서 독일군이 확 말라버려요. 말라버려요. 자, 1차 마른 전투에서 독일이 패하면서 신속하게 프랑스와 전쟁을 마치고 그 다음에 러시아하고 전쟁에 집중하려고 했던 전략이 실패로 끝났고요. 1914년에. 그 다음에 2차 마른 전투는 1918년에 있었는데, 요 전투에서 역시 독일이 패하면서 이제 결정적 패배를 하게 되면서 이제 독일은 무너지게 되죠. 물론 특히 요 2차 마른 전투에서의 타격이 더 컸던 이유는 러시아와 휴전을 체결한 이후에 프랑스하고 한판 붙었는데 패했다는 거죠. 자, 아무튼 서부 전선에서는 교착 상태에 빠져 참호를 파하고 서로 대치하는 참호전이 전개되었다. 참호전. 여기 보니까 참호전이 전개된 이유가 나와요. 참호전이 1차 세계대전 때 새롭게 등장한 신무기인데요. 참호전이 등장하게 된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은 기관총이에요. 기관총. 19세기 후반 브라우닝 기관총이죠. 기관총이 개발되면서 화력이 엄청나게 업그레이드돼요. 그래서 기관총 때문에 보병이 전진할 수 없게 되자 참호를 파고 장기간에 대처하는 그런 참호전이 1차 세계대전의 가장 큰 특징으로 나타났고요. 그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지리한 싸움에서 돌파구를 찾기 위해서 영국이 만들었던 게 바로 뭐예요? 탱크죠. 탱크를 만들어서 이제 어때요? 탱크를 만들어서 참호를 뛰어넘는 그런 전투를 전개하고자 했고요. 그 다음에 1차 세계대전을 계기로 해서 총력전이 벌어졌다. 기관총, 탱크 등 공업수요가 크게 늘어났으며, 남자는 전쟁터로, 그 다음에 여자는 군수공장에서 일을 하는 일이 벌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1차 세계대전의 피해가 여기 뒷부분에 보면 나와 있는데요. 피해 규모가 엄청나요. 여기 보니까 사망자 수가 1차 세계대전 때 영국 90만 명, 프랑스 138명, 8만 명, 독일 170만 명, 엄청나게 많은 숫자가 사망을 하게 되는데, 이 사망하게 되는 이유가 아까 이야기한 대로 두 가지예요. 기관총과 그 다음에 참호전. 이렇게 되는 거죠. 물론 2차 세계대전에 비해서는 숫자가 적어요. 자, 동부전선에서는 독일이 빠르게 러시아 영토로 진출하였다. 그래서 독일하고 러시아가 붙는 대로 다 누가 이겨요? 독일이 승리를 거둬요. 그래서 그러자
러시아에서는 반전 분위기가 커졌고 요 반전 분위기에 의해서 러시아에서 3월 혁명과 그 다음에 10월 혁명이 일어나자 최종적으로 권력을 잡았던 러시아의 레닌은 독일하고 단독 강화조약을 맺고 전선에서 이탈했다. 1918년이고요. 요 조약을 우리가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맺어서 러시아하고 독일은 휴전을 맺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붙었던 마른 전투에서 패하면서 독일은 완전히 무너지게 된 거죠. 자, 아무튼 이탈리아는 초기에는 삼국 동맹이었지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과 이해관계가 얽히면서 1915년 연합국 측으로 가담하게 됩니다. 아무래도 이탈리아하고 오스트리아는 상당히 오랫동안 북이탈리아 지역을 놓고 서로 갈등 관계에 있었죠. 뭐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이탈리아 통일의 가장 큰 반대 세력은 누구였어요? 오스트리아였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탈리아하고 오스트리아 같은 편을 했지만 결국은 영토 문제 때문에 이해가 엇갈려서 서로 갈라지게 되는 거죠. 자, 미국은 초기에는 전쟁에 참전하지 않아요. 중립이죠. 미국은 1821년 멀로선언, 우리 저번에 뭐라고 불렀어요? 라틴 아메리카 독립 때 멀로선언, 고립주의라고 이야기를 했죠? 고립주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미국은 유럽 일에 신경 쓰지 않을 테니까 유럽 너희들도 어디에 신경 쓰지 마라. 우리 아메리카 일에 간섭하지 마라. 그게 바로 멀로주의, 고립주의였다고 그랬잖아요. 이 고립주의 원칙에 따라서 미국은 1차 세계대전 초기에 중립을 표방을 했어요. 그래서 가담하지 않았지만 독일의 무제한 잠수함 작전, 그러면서 미국의 어때요? 미국의 여객선이 침몰하는 일이 벌어져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처음한 전보 사건. 독일 외무장관이었던 처음한이 멕시코 주재 독일 대사에게 멕시코가 미국을 공격하면 멕시코가 미국에 빼앗긴 영토를, 멕시코가 미국에 빼앗긴 영토가 얼마나 많은데요? 얼마나 많아요? 텍사스, 뉴멕시코, 캘리포니아, 네바다. 뭐 어떻게 보면 서남부 지역 전체가 원래는 루이지애나 서쪽이 다 어때요? 멕시코 땅이었다가 다 뺏긴 거였잖아요. 이거 다 돌려준다고 했대요. 그런데 이 암호문이 해독됐고 이게 미국 언론에 공포되자 미국인의 참전 분위기가 높아지겠다. 그러니까 미국은 두 가지죠. 무제한 잠수함 작전 하나, 그 다음에 처음한 전보 사건을 계기로 1917년 미국이 연합군 진영에 참가하면서 전쟁이 이제 왔더니 완전히 기울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재밌는 건 이때 미국 아이들이 전쟁에 참여를 하긴 했는데 1917년에 이때 미국 아이들이 유명한 뭘 가져가요? 유럽에? 그렇죠. 스페인 독감을 가져와요. 이 스페인 독감이 맨 처음에 시작된 곳이 바로 어디라고 그랬어요? 바로 미국이었어요. 근데 이 당시 미국은 언론의 자유가 없었는데 스페인에서는 언론의 자유가 보장이 됐죠. 그러니까 미국이 1차 세계대전에 참전하면서 뭣도 같이 온다, 독감도 같이 온다 라고 그런 이제 어때요? 신문 방송에서 방송을 하게 됐고, 그래서 이 독감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한 나라가 어느 나라더라? 스페인이다 해가지고 원래는 미국 독감인데 이게 스페인 독감으로 바뀌어요. 자, 아무튼 1918년 독일은 서부전선, 아까 마른 전투죠. 마지막 대공세를 펼쳤지만 실패로 끝났다. 곧이어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항복하고 독일 해군 사이에서 반란이 일어나요. 킬 군항에서 반란이 일어나고 결국 비렐리 미사가 퇴위하면서 공화국이 선포되었다. 이후에 독일은 연합국 정부와 휴전회담을 맺으면서 제1차 세계대전은 막을 내린다. 1918년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휴전회담은 이제 가장 대표적인 게 독일하고 연합국과의 체결한 조약이 바로 무슨 조약이에요? 베르사유 조약이고요.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과 체결한 조약은 세브르 조약,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가 체결한 조약은 생제르맹 조약, 그 다음에 헝가리가 체결한 조약은 드리아농 조약, 불가리아는 뇌이 조약, 뭐 이렇게 다양한 휴전회담, 종전회담을 맺었고요. 종전회담을 맺었고 이 종전회담을 계기로 해서 오스트리아와 그 다음에 오스만 제국과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이 해체가 됩니다. 해체가 되면서 요들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다 독립을 하게 되죠. 그래서 오스트리아의 지배를 받고 있던 체코슬로바키아, 헝가리, 유고슬라비아가 독립을 했고요. 그 다음에 과거 러시아의 지배를 받던 나라들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 라트비아, 폴란드 이런 나라도 역시 독립을 하게 되죠.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가장 큰 정치적 특징의 두 가지는 하나는 뭐냐면은 제국이 없어져요.
제국이 없어지고 많은 나라들이 뭘 도입하게 돼요? 민주주의를 도입하게 됩니다. 민주주의. 쓸게요. 자, 황제국이 몰라 그럽니다. 오케이? 제국이 몰라 그래요. 제국이 다 몰라 그랬어요. 아까 오스트리아 헝가리 제국도 몰라 그랬고요. 오스만 제국도 몰라 그랬고요. 그리고, 자, 민주주의가 이제 본격 등장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중부 유럽 국가들이 독립을 했죠. 물론, 이들 나라들이 독립하긴 했지만, 이들 나라들은 뭐예요? 식민지는 아니었어요. 아무튼. 그리고 이제 오스만 제국의 많은 나라들도 역시 뭐 독립을 했다라기보다는 어때요? 연합국이 이제 위임 통치 국가로 전락하게 되죠. 자, 마른 전투 할까요? 뭐 베르댕 전투. 여기도 역시 굉장히 치열한 참호 전투가 벌어졌던 곳이기도 하죠. 자, 러시아 혁명입니다. 러시아 혁명. 러시아는 19세기 후반부터 국가 주도 산업화를 전개하여 대규모 산업 도시와 산업 노동자 계층이 성장했다. 자, 러시아에서도 역시 산업화가 이루어지면서 누가 등장해요? 노동자 계층이 등장했다. 그러나 여전히 짜르의 전제 정치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농업 위주의 사회를 탈피하지 못하였으며 러일 전쟁이 러시아에게 불리해지면서 경제적 궁핍이 심화됐어요. 자, 이에 상트페테르부르크, 러시아의 서울, 겨울 서울이 뭐예요? 겨울 수도가 요 상트페테르부르크죠. 모스크바는 겨울이 너무 추워서 해변가라, 여기는 발테라, 겨울에도 좀 덜 추워요. 위도는 높지만. 그래서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개혁을 요구하는 대규모 시위가 일어나요. 대규모 시위가. 이때 이 대규모 시위를 지도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가폰 신부죠. 가폰 신부. 그래서 궁궐 앞에서 우리에게 빵을 돌라라고 평화적인 시위가 전개됐는데, 이 평화 시위를 그레고리 라프스킨이라고 하는 괴짜, 역시 얘는 좀 신부라기보다는 점성술사인데, 약간 우리나라 버전으로 따지면 무당이에요. 무당. 라프스킨 얘가 총격 명령을 내려서 무수히 많은 사상자가 발생했다.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고 부른다? 피의 일요일 사건이라고 부른다. 피의 일요일 사건. 여기 있죠. 러시아 혁명의 첫 번째 시작입니다. 첫 번째 시작. 요 라프스킨. 이때 러시아 왕자가 니콜라이 2세인데, 니콜라이 2세의 왕비가 알렉산드라 황후입니다. 그런데 이 여자가 독일 출신이죠. 그런데 아까 이야기했던 라프스킨 얘가 황태자의 혈위병을 치료하면서 황후의 엄청난 신임을 받아요. 뭐 굳이 따지면 알렉산드라 황후가 우리나라로 따지면 명성황후급 이쯤 되겠죠. 아무튼 러시아는 이 알렉산드라 황후의 신임을 받고 있었던 라프스킨과 이 까뽕, 요 둘이가 말아먹었다고 이야기를 하죠. 아무튼 요 라프는 평화적인 민중시위를 주도했지만 이중 간첩으로 나중에 알려져요. 재밌는 건 니콜라이사는 체제에 저항하는 세력을 무마하려고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 등 시민 자유와 그 다음에 뉴마, 입법권을 보장하는 등 개혁을 약속했어요. 그래서 이제 뭐예요? 의회 선거가 이때부터 이루어지죠. 의회 선거가. 자, 1차 세계대전이 시작하자마자 러시아는 패전을 거듭해요. 독일하고. 그래서 군대 사기는 떨어졌고 국민 생활도 비참해져요. 그래서 1917년 2월 23일 날 여성의 날이에요. 여성의 날인데 이때 민중들이 어때요? 식량 배급 개선을 요구하면서 시위를 벌여요. 황제는 쏴버려라 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군계가 아니라 군대죠. 군대. 군대가 뭘 거부를 해요? 군대가 진압 명령을 거부를 합니다. 거부를 하면서 이 페테르부르크를 지켰던 군인들이 여기에 참여를 해요. 참여를 하면서 뭐가 이루어지냐면 페테르부르크 소비에트가 결성이 돼요. 소비에트. 그리고 이 소비에트에 의해서 니콜라이 2세가 물러나고 임시정부가 수립이 돼요. 아무튼 러시아 혁명 그러면 막 엄청나게 많은 막 내전이 벌어지고 무수히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총탄에 의해서 죽을 것 같은데 의외로 보면 러시아 혁명은 무혈혁명으로 많이 이루어져요. 아무튼
그러면서 이제 그 3월 혁명을 통해서, 이게 바로 이제 3월 혁명인데, 3월 혁명을 통해서 러시아의 전제 정치가 무너집니다. 러시아의 전제 정치가 무너졌고, 이제 러시아는 소비에트하고 그 다음에 임시정부, 요 두 개 세력이 통치하게 되는데, 이 카렌스키가 수반으로 있던 임시정부는 3월 혁명 이후에도 전쟁을 계속하자 볼셰비키, 나스파, 볼셰비키의 지도자인 레닌은 임시정부의 모든 권력을 소비에트로 이양할 것과 전쟁을 중지할 것을 주장을 하면서, 이제 3월 혁명 이후에 러시아는 전쟁을 계속하자는 임시정부와 그 다음에 전쟁을 그만두고 휴전을 하자는 소비에트 간에 둘이 정치적 갈등이 계속돼요. 이러한 상황에서 1917년 8월 라프르 코르닐로프, 러시아 이름이라 좀 어려워요. 라프르 코르닐로프가 쿠데타를 시도해요. 이 친구는 백군 장군인데 쿠데타를 시도해서 소비에트하고 임시정부를 무너뜨리고 왕정을 다시 복구하고자 해요. 바로 이제 코르닐로프의 쿠데타 시도에 의해서 봐라 하면서 누가 권력을 잡게 돼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게 되죠. 그래서 볼셰비키가 레닌과 볼셰비키가 주도한 무장봉기로 임시정부는 무너지고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됐어요. 그런데 아까 이야기한 대로 여기 있던 소비에트가 무장봉기를 하면서 그냥 카렌스키의 임시정부는 그냥 무너져버려요. 그냥 무너지고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돼요. 아까 이제 실제로 11월 7일 날 이루어졌던 혁명에서는 거의 뭐 총탄이 오가지 않을 정도로 거의 완벽한 무혈혁명이으로 소비에트 정부가 수립돼요. 혁명 이후 볼셰비키는 의회를 해산하고 독일하고 아까 이야기했죠? 브리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체결해서 이제었대요. 독일하고 강화조약을 맺고 제1차 세계대전 전선에서 이탈을 했어요. 그리고 볼셰비키가 일당 독재를 추구하자 반혁명파 간의 혁명파와 반혁명파의 내전이 벌어져요. 러시아 내전이죠. 요게 이제 1918년부터 1921년까지 계속돼요. 여기에 이제 우리 이제 뭐와 관련이 있어요? 이게 이제 우리 자유시사변하고 관련이 있는데, 이때 이제 러시아의 혁명파를 우리가 뭐라고 불렀고요? 적군파라고 불렀고요. 반혁명파를 백군파라고 불렀죠. 백군파요. 여기에 그래서 8개 나라, 유럽의 8개 나라들이 연합국을 파견해서 이제 러시아 내전에 참전을 하죠. 러시아 내전에 간섭을 했지만 최후의 승자는 누가 돼요? 적군파가 승리를 거뒀죠. 뭐 저번에도 이야기를 했지만 요때 이제 백군파에 참가했던 용병 가운데 하나가 누구였냐면 체코 용병들이었고요. 이 체코 용병들이 이제 무기를 팔아먹어서 이제 우리 무기를 판매하면서 우리나라 독립군들의 무장이 크게 강화되죠. 1920년대. 아무튼 내전이 일어났고, 이러한 상황에서 레닌은 일시적으로 시장 경제를 일부 인정하는 그런 경제 정책을 폈는데, 이걸 보고 우리가 뭐라 하냐면 신경제 정책 네프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신경제 정책 네프요. 급진적인 공산 통제 정치에서 비롯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시행한 정책이다. 곡물의 강제 징반을 폐지하고 그 다음에 개인 소유와 경영을 일시적으로 허용했던 레닌의 새로운 경제정책 네프 신경제정책이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러면서 소련이 내전에서 최후 승리를 거두면서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을 수립했다. 소련 1922년입니다. 1922년. 자, 아무튼 제1차 세계대전 종전과 베르사유 체제. 종전 후 전쟁 승리국은 파리 강화회의에서 조약을 체결했죠.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하나의 조약이 아니라 패전국 하나 따로따로 조약을 체결해요. 새로운 국제 질서를 모색했는데 이 회의를 파리 강화회의라고 불렀고요. 이 파리 강화회의에서 미국 대통령 웰스는 민족 자율주의를 주장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 유럽에서는 여러 민족이 독립을 하였고, 아까 봤던 나라들이죠. 유럽 나라들, 대개 이제 동부 유럽에 있었던 나라들, 러시아라든가, 그 다음에 오스트리아, 헝가리 지배를 받던 나라들이 독립을 합니다. 독립을 했어요. 그리고 아시아 및 아프리카에서의 반제국주의 운동. 이제 반제국주의 보면 이제 뒤에 보면 바로 이제 뭐가 나와요? 중국의 민족운동 바로 나옵니다.
전승국과 독일은 전승국의 이익을 보장하고 패전국인 독일을 응징하는 메리사유 조약. 이게 독일하고 체결한 조약이 메리사유 조약이죠. 그리고 아까 이야기했던 뭐 세브르, 생제르맹 이런 나라들이 있고요. 이 조약에 따라서 독일은 국의 식민지를 빼앗기고 알사스 로렌 지방, 이게 1870년에 프랑스가 가져갔는데 독일이 가져갔는데 이 프랑스에게 다시 줘요. 그 다음에 군비 축소, 막대한 배상금, 이게 문제가 되죠. 막대한 전쟁 배상금 얼마를 물게 되냐면 200억 마르크에 해당되는 배상금을 지불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지만 실제로 이때 이제 독일이 가졌던 배상금의 총액이 1320억 마르크였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독일로부터 이 배상금을 받아서 미국이 1차 세계대전 때 도와주면서 이때 이제 영국과 프랑스는 미국에게 많은 빚을 지죠. 이 빚을 요 배상금으로 갚으려고 하면서 가혹한 배상금을 요구를 해요. 가혹한 배상금을 요구를 했고요. 그래서 독일은 요 가혹한 배상금을 받기 위해서 뭐 공장에 있는 철제 하나, 농기구 하나하나 마치 우리나라 1940년대 일본 아이들이 뭘 했어요. 뭐 각종 물자를 약탈해 갔던 것처럼 무수히 많은 자원, 독일은 있는 대로 자원을 다 뜯어다가 이제 어때요? 전장 배상금을 갚게 돼요. 갚게 되다 보니 독일 내부에 물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독일은 전쟁 이후 초인플레이션에 따른 물가 폭등에 시달리게 되고요. 이렇게 물가가 폭등하게 되니까 화폐가 하락하게 되면서 독일은 나중에 이제 어때요? 100조 마르크 화까지도 발행할 정도로 뭐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렸다. 초인플레이션. 그러다 보니 이래 가지고는 이제 어때요? 유럽 사회가 안정을 이룰 수 없을 것 같다 해가지고 미국이 조금씩 어때요? 배상금을 줄여주죠. 배상금을 줄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독일 국민들의 허탈감과 배신감, 이것은 쉽게 가라앉지 않았고요. 바로 이제 독일 국민들이 가지고 있었던 허탈감, 그 다음에 이 배신감이 그대로 뭐에 연결이 돼요? 우파의 이제 어떻게 보면 인기로 연결되었고, 그래서 등장한 사람이 이제 히틀러가 되는 거죠. 그건 나중에 뒤에 가서 보도록 할게요. 아무튼 평화, 국제기구로 국제연맹이 창설되었다. 독일이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어요. 미국도 가입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분쟁 해결을 위한 규정도 없기 때문에 국제연맹은 시작부터 한계가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렇지만 민주주의가 크게 발전했어요. 그죠? 그래서 패전국에서는 황제정치가 무너지고 다 뭐가 수립돼요? 공화정이 수립돼요. 공화정. 이것도 또 하나 특징이죠? 제정이 무너지고 공화정이 수립됐다. 그 다음에 선거권 제한이 사라지면서 여성에게도 참정권이 부여가 됐다. 이건 왜 그러냐면 1차 세계대전이 총력전이었고, 이러면서 노동자 계급과 무수히 많은 노동자 계급들이 어때요? 전쟁터에 가서 사망할 수밖에 없었고, 그 다음에 여성의 기여도가 높아진 상황 때문에 제 1차 세계대전이 끝난 다음에 선거권 제한이 사라졌고 여성들에게도 투표권이 부여되는 그런 민주주의 엄청난 발전이 이루어졌다라고 그렇게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전후 아시아 민족운동은 다음 시간에 볼 수 있도록 할게요.